안녕하세요, 김보엽입니다. 김보엽의 더 정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한겨레 토요판에 인기리에 연재됐던 박성민의 2017 오디세이아라는 칼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글, 다음 대통령은 누구인가, 누가 돼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누가 나서야 이기는가까지 주요 정당 그리고 정치인들의 전략이 어때야 되는지 분석하고 전망하는 글을 인기리에 연재해 오셨는데요. 민 컨설팅의 박성민 대표를 소개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정치 컨설팅 혹은 정치 컨설턴트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보통 컨설팅은 기업들이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이런 차원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도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박성민 대표께 직접 정치 컨설팅, 정치 컨설턴트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반갑습니다. 되게 지금 전 이 순간이 되게 행복한데요. 제가 신문에 글을 쓰고 이런 카페에서 이런 토크쇼 같은 거 하는 거가 제 인생에 굉장히 저는 그 행복감을 줍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이제 방영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아이들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7명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그 집 아빠가 미국의 무슨 조그만 도시의 조그만 신문사의 칼럼니스트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분이 이렇게 칼럼 쓰는 걸로 꼭 드라마를 끝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난 나중에 커서 신문에 이렇게 글을 좀 써보는 거가 내 평생의 소원이다. 그래서 그럼 신문 기자를 하지 그러셨어요? 칼럼니스트 딱 그거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 방송도 나가고 또 책도 내고 또 정치인들 컨설팅도 하지만 저한테 제일 행복감 주는 거는 이렇게 그 일간지에다가 칼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더군다나 한겨레 신문에 꼭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주말판이라고 그러면서 30매를 써서 보내라 그랬는데 30매가 힘들더라고요. 그 굉장히. 그래서 그냥 보통 일간지에 쓰는 칼럼들은 한 10매나 12매이기 때문에 컨셉만 갖고 쓸 수가 있는데 이 30매는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내러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25번을 다 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그 토크쇼 하게 돼서 너무 한겨레 신문에 감사를 좀 드립니다. 제가 정치 컨설팅을 한다, 정치 컨설턴트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가 두 가지 그 저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정치 컨설턴트라고 얘기할 때는 정치 평론가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정치 평론가란 말을 많이 쓰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거라는 건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영화나 음식이나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하는 거. 뭐 저는 그걸 평론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는 진짜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꼭 반드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돈 있으면 파스타 사 먹어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관적으로 하는 건데 경제 분석이나 정치 분석이나 일기예보 같은 거는 객관적으로 뭐 분석하는 거지 그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부르고 싶으면 전 정치 분석가라고 불러달라 이제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정치 평론가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정치 컨설턴트라고 제가 스스로 호칭하는 이유는 전략가란 말이 참 남발되는데 전략가가 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우기도 하고 하지만 전략가라고 하는 거는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들한테만 붙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략을 만든다고 해서 전략가의 칭호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마키아벨리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 다 정치 컨설턴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후들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인 것도 있고 뭐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전략가라고 하는 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찾아와서 삼고초려 할 때 왜 삼고초려 했을까? 나이 어린 그 제갈공명이 내가 전쟁을 언제 할지, 누구를 내보낼지 모든 결정을 내가 한다. 그거에 동의하면 이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나 아니면 난 안 간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많이 끌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했죠. 제갈공명은 마지막까지도 다 자기가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정치에서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인들한테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전략을 드리지만 결정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가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치 컨설팅을 한다고 뭐 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하게는 뭐 정치인들한테 컨설팅을 받는 거죠. 한 10% 컨설팅하고 90%는 정치인들한테 제가 컨설팅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 이제 캠페인에서 선거 같은 데서 승리를 위해서 돕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 될 사람 되게 만들 재주가 없습니다. 최대한 있는 재주가 될 사람 안 떨어뜨리는 정도 재주. 그래서 정치 컨설턴트 최고의 자질은 줄 잘 쓰는 거다.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방청객 입장은 아니나 좀 박상민 대표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그 한 박상민 대표님을 한 두어 번 제가 뵙거나 전화 통화는 좀 여러 번 했었는데 굉장히 미스테리맨이에요. 지금도 정치 컨설턴트가 뭐냐고 했을 때 굉장히 멋지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보면 박상민 대표님은 본인에 대해서 영화를 1년에 200편 보고 뭐 커피를 좋아하고 이런 어떤 취향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근사한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아까 여기 대기실에서 저한테 응팔세대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셔서 저도 좀 한국사에서 후진 질문이긴 하나 몇 살이시고 그리고 고향은 어디시며 학교에서 무얼 공부하셨기에 정치 컨설턴트가 될 수 있었는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저 개인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하는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뭐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컨설팅 하는데 그런 게 도움이 안 돼요. 상대방한테 불필요한 그 선입견이나 편견을 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가급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셨지만 제가 말할 리가 없죠. 신비주의 전략으로. 아니 그리고 여긴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약간 속물적인 질문 하나 보충.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먹고 사셔야 되는데 네. 컨설팅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 성공 보수 같은 거 봤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제 고객을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 도대체 정치인들이 컨설팅 받고 돈을 내겠느냐. 누가 그 돈을 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게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꼭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인데도 제가 꼭 세 가지는 물어요. 첫 번째, 제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데 저 쓰지 말라. 꼭 필요하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면 같이 일하시고 아니면 다른 분이 더 잘할 것 같으면 다른 분이랑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물어봐요.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나눈 대화를 내가 죽기까지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어떤 캠페인에 참여하고 어떤 정치인한테 뭐라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내 고객과의 내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캠페인을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해줘도 괜찮다. 나한테는 얘기해줘도 내가 그건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그런 걸 두 번째로 물어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게 비즈니스로 하는 거니까 거기 합당한 돈을 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건 꼭 물어봐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일을 제가 25년 됐거든요. 금년이. 25년 회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돈을 이렇게 하나도 못 번 거에 대해서 불가사의하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보통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은 건 더 불가사의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망하기도 어렵게 돼 있다 그랬어요.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기 때문에 망하기도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은 못 벌었고요. 하나도. 그냥 이건 진짜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데 보면 뭐 돈을 많이 받고 뭘 한다. 이게 거의 저와 관련돼서 찌라시에 혹시라도 도는 게 있으면 거의 거짓말이에요. 사실과 다릅니다. 몇 년생인지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얼마를 버는지 아무것도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요.
바둑을 혹시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훈수를 두다 보면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직접 이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직접 정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정치에 대해서만 제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정치 캠페인 쪽에도 제가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오래 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91년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몇 년 하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삿짐 싸놓고 조만간 이사 간다고 했는데 25년째 이사를 못 간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는 벌지도 못하고 벌지도 못하고 망하지도 않고. 못하고 그냥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개인 신상 털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토크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박 대표가 7월 초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 3당 합당 틀을 깨고 미래지향적으로 분당하라.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분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새정치와 민주의 연합이 깨진 건데요. 자, 야당의 분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국 정치가 달라지려면 1990년에 만들어진 그때는 민자당이죠. 지금 새누리당인데 이 보수 정당이 재구성되지 않고는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 거기가 분열되지 않고는 한국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권이 어떻게 재편되고 뭐 진보 정치가 어떻게 재편되고 하는 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 정치의 뭐 대세를 가를 만한 거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의 구도입니다.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그 민주당 대 반민주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새누리당만이 유일하게 연합 없이 연대 없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서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은 그렇게 하죠. 지더라도 대통령 후보 자기들 키운 사람 내갖고 지더라도 그건 3당 합당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 대선 앞두고 느슨하게나마 다시 복원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95년도에 3당 합당의 주역이었던 김종필 씨가 민주당에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서 나가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민련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그 이래로 충청도 정당이라는 게 보수 정당이지만 독자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게 뭐 자민련일 때도 있었고 뭐 자유선진당일 때도 있었고 뭐 마지막 당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선진통일당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2년에 그것도 합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이 충청도당이 합당하기 전까지는 40%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이해창 씨가 그 당의 총재일 때도 한나라당일 때도 30에서 35% 정도가 그 정당의 그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때 DJ가 이끌던 국민의힘은 25에서 30 사이 정도를 갔거든요. 한 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나라당이 40%에 들어가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충청도가 그리 붙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나이 드신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4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3당 합당 구조가 깨져야 저는 한국 정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차제에 좀 거기 또 원래 민주계하고 민정계가 손잡았던 거니까 좀 갈라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가 희망을 이제 밝힌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미래를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게 주문했는데 잘 안 됐고 야당은 저는 지금 안철수가 탈당한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왜 안철수 의원은 탈당했을까? 또 더 이해 안 되는 건 왜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탈당을 끝까지 안 잡았을까? 그게 저 궁금한 겁니다. 저도.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면 제 눈에는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약간 산수 같은 건데 왜 이걸 분열을 하고
태연하게 그냥 제 갈 길대로 가고 있는지 오히려 제가 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고 예상을 했던 최선의 그림은 뭐였냐면 비주류나 뭐 중도파들도 문재인 대표한테 책임을 지고 조금 사퇴하라, 이선 후퇴하라 이런 주장들은 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지금 야권 지지층들 중에서 가장 그 두터운 지지층들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이런 걸 하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요 순서대로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러주고 어느 대통령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제일 많은 숫자가 노무현 그리고 거의 비슷하고 차이 안 나지만 박근혜 그다음에 김대중, 이명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김대중, 노무현의 합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높게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은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40%고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22%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투표가 진행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통령 그 좋아하는 사람 이게 숨겨진 민심이거든요. 요거에 따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사를 꼭 물어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지지가 이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강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그림은 누가 그 다음에 뭐 비대위원장이 되든 당대표가 되든 뭐가 돼도 총선 승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게 제 생각이었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중도파나 비노가 문재인 대표를 끌어내릴 만큼의 힘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표도 당 대표긴 하지만 자기의 혁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주류를 갖다가 쳐내면서 뭐 20%를 갖다가 뭐 선출직 평가해갖고 잘라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돌파하기에는 제 판단은 조금 힘이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적어도 당내에서 그런 정도를 하려 그러면 옛날 양김 같은 분들은 빼놓더라도 이해창이나 박근혜처럼 정당의 한 70% 내지 80%를 장악한 상태여야만 그게 가능한데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표가 지금 당의 50%도 장악을 못한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정배 의원이 금년 4.19에 강주서구에 나가 당선됐는데 호남도 어쨌든 저 상태로 놔두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마지막에 극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가 손을 잡고 무난 비대위를 만들어서 그 뭐 마지막까지도 그 가능성은 있었다고 봐요. 무난 비대위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오히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라는 건 그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날 수도권의 의원들이 다 두 사람이 비대위를 만든다면 우리 공천까지 다 위임할 테니 두 분이 알아서 해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오히려 강력하게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저는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좀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하게 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결국 두 정치인의 불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걸 죄수의 딜레마를 빌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죠. 두 패널이 송곳 같은 질문을 날려주시죠. 그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탈당하기 전에 미리 신당 창당 계획을 갖고 탈당한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당을 할 때 굉장히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했는데 탈당한 다음에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본인이 좀 굉장히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뭐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여론조사 수치 같은 걸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이제 그동안 빠져있던 무당파 지지층이 이제 안철수 신당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일부 그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제 일부 안철수 신당 쪽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지지로까지 연결돼서 실체가 있는 안철수 당이 뭐 쉽게 얘기해서 교섭단체 정도 구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현실화 되겠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겠는가 어떻게 전망하시죠? 제가 전망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예측하면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예측을 잘 안 하는데 일단 그
지금 신당의 지지율은 잘 모르겠어요. 몇 퍼센트인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사에서 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묻다가 당명이 없으니까 안철수 신당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름 때문에 좀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당명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 뭐 박근혜, 노무현, 안철수 이렇게 이름을 뭐 경력 앞에 불러주면 그러니까 모든 곳에 뭐 이렇게 그 안철수가 출마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정당 지지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목표라면 그게 목표일 리가 없을 텐데 그보단 더 높을 텐데 원내 교섭단체가 의미 있는 거는 어쨌든 모든 결정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비례대표가 뭐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다는 안은 지금 현 246석에다가 54석의 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지금 직권상정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농촌 지역은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면 있는 게 253대 47로 가거나 하는데 현재 뭐 정의화 의장은 뭐 현 행대로 하겠다. 농촌 지역 없어지는 거를 압력을 넣어서 좀 그 안에 타협안을 갖고 오라 이러는 것 같은데 54석이라고 보고요. 연동형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현행 제도대로 하면 정당 지지율 잘 모르겠지만 10석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건 합리적 판단 아닌가 싶어요. 안철수 정당이. 호남이 좀 이제 농촌 지역 때문에 의석수가 좀 줄긴 할 텐데 호남에 대한 딜레마가 있겠죠. 새 정치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뭐 공천 탈락할 것 같은 분들 나와서 결합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인물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뭐 안신당이 조금 뭐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면 뭐 몇 석, 뭐 10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분들은 좀 더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한 두 군데만 가지고 아까 비례대표하고 호남만 갖고도 뭐 원내 교섭단체는 뭐 근접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지금은 통합도 없고 연대도 없다라고 선언을 해놨지만 수도권에 어쨌든 후보를 좀 이렇게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벌써 이제 통합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연대까지 후보 단일화라는 거죠. 이것까지 문을 닫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그 내부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후보 단일화를 좀 한다 그러면 안철수 신당도 후보를 좀 양보받을 지역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전 지역에서 다 양보를 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원내 교섭단체가 목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내 교섭단체가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하면 그거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두 정치인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누가 더 잠재력이 있다라고 뭐 질문하기보다는 각각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라고 얘기해도 좋고 대중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국민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뽑을 때는 세 가지 보고 뽑거든요. 업적, 비전, 이미지거든요. 근데 업적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치인들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 사람의 과거 실적입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예요. 양김 그러면 민주화에 큰 공이 있지. 뭐 노무현 그러면 지역주의를 위해 싸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명박 그러면 뭐 청계천 했잖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정치에서 안철수와 문재인이 딱 떠오르는 업적이 있냐 하면 그건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비전인데 비전은 미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어음 같은 거죠. 그건 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건 미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라는 건 종합적으로 그래서 현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때 이미지라고 얘기할 때 제가 강조하는 건 정치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될 이미지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도자의 이미지고 두 번째는 혁신의 이미지고 세 번째는 공적 이미지입니다. 이걸 다 갖고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지도자를 뽑는 거니까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되죠. 2012년에 박근혜가 업적도 비전도 뭐 별로 없었는데 문재인이나 안철수보다 앞섰던 건 이 지도자 이미지죠. 왜냐하면 옛날에 퍼스트 레이디도 했고 한나라당 당 대표도 했고 그런 지도자 이미지가 있었는데 문재인은 뭐 민정수석이나 뭐 비서실장 같은 약간 참모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안철수는 멘토의 이미지가 있죠.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멘토의 이미지나 참모의 이미지로 지도자 이미지를 뛰어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둘 다 좀 지도자 이미지나 혁신의 이미지나 공적 이미지가 약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앞으로 얼마나 보강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중들이 또 평가하는 방식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캠페인에서 보면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좋아해서 찍거나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 혹은 그 정당을 너무 좋아해요. 팬덤 같은 거죠.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필요해서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상대가 너무 싫거나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야당의 문제는 옛날 김대중 노무현 때만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DJ를 좋아하고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다가 한나라당이 싫거나 보수가 싫거나 이해창이 싫거나 뭐 이런 표를 가지고 해갖고 근소하게 이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그 팬덤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다는 이미지는 사실은 그 야당보다는 여당한테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저 정당은 그래도 뭐 우리한테 도움은 좀 되는 일을 할 거야라는 건 좀 심어주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유지가 됐는데 안철수 문재인 두 분만 놓고 보면 팬덤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 전에는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그 강력하게 2012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그게 줄어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때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이렇게 적어도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좀 이렇게 버텨주는 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뭐 좋아하거나 필요하거나 상대가 싫거나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경쟁자가 결정적으로 증명해야 될 게 이겁니다. 어느 정치인들이나 현역이거나 도전자거나 계승자거나 셋 중에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역이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못하니까. 그럼 계승자이거나 도전자인데 문재인이나 안철수는 두 분 다 도전자 포지션입니다. 도전자 포지션은 세 가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건 공통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내가 더 나은 비전과 리더십이 있다. 이제 이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세 번째입니다. 내가 더 경쟁력이 있다. 2017년에 가면 뭐 비전도 좋고 리더십도 좋지만 누가 더 외연확장이 되는 후보냐, 누가 나가야 이기느냐 이걸로 결정될 겁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나 제가 좀 지켜보면 마지막에 가서 지지자들이 결정하는 건 누굴 내보내야지 이기는데 그걸로 결정될 거니까 그 세 가지를 둘러싼 경쟁이 이제 되겠죠. (2015년) 정치 분야 뉴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죠.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입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서 유승민의 숙청이란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맞섰다가 이런 말을 하고 유유히 사라졌죠.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아직도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박 대표는 이 유승민이 단기적으로는 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개혁적 보수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자세히 좀 들어보죠.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5년 단임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으로 당이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명백히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하죠. 김영삼에서 김대중 뭐 이렇게 넘어가거나 노무현에서 뭐 이명박 넘어가는 건 정권 교체라고 하지만 같은 당에서 대통령이 바뀌는 경우도 속성으로 좀 들여다보면 정권 교체의 성격이 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전두환에서 노태우도 약간 긴장과 갈등 속에 넘어갔고 노태우에서 김영삼도 굉장한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넘어갔고요. 대통령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김영삼과 이해창의 관계도 긴장과 갈등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의 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뭐 역시 거기도 대통령은 못됐습니다만 노무현과 정동영의 관계도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박근혜가 이긴 거에는 그 안에는 약간 정권 교체적 성격이 좀 있다고 보는 것도 좀 있어요. 옛날 그 김대중에서 노무현 넘어갈 때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영남 사람이고 삼김 지역주의를 반대한 사람이고
그러면 뭐 정권 교체적 성격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나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에게 말을 잘 들어서 대통령 지원을 받아서 됐다기보다는 대체로 대통령과 맞서갖고 대통령 후보직을 쟁취하고 대통령 된 게 아니냐. 결국 박근혜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세종시 그 수정안을 반대하면서 후보가 된 거 아니냐. 한국에서 대중들은 이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질 때,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 누군가 그 사람과 싸워주길 바라죠. 야당의 당대표이면 더 좋겠지만 야당이 그렇게 못할 때는 여당 내에서라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 우리 편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분노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웃고. 막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미치는 거죠. 저분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뒤척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보이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저 현직 대통령이 밤에 잠 못 자고 그냥 화가 나갖고 그냥 막 뒤척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지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명박한테는 그게 박근혜죠. 박근혜만 없으면 잠을 잘 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도 유승민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좀 화가 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화 의장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지금 뭐 일약 그래도 대통령 후보감인지 모르지만 스타가 되고 있는 거죠.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있음으로써 그분들이 그 가능성을 지금 갖게 되는 그런 거. 한국 대통령 선거는 역시 제가 보기에는 정권 교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맞서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김무성 대표가 할 말은 하겠다 이러고 나서 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 공약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제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레임덕이 일찍 왔잖아요. 작년에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났을 때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떨어졌는데 레임덕이 오면 보통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간철시키지 못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패배했고요. 그때 뭐 이제 항우여 전 당대표를 밀었다는 실제 그런지 모르지만 정의화 의장이 당선될 때 101표를 얻었어요. 청와대가 밀지 않은 후보가 국회의장 선거에서 100표를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생각보다. 두 번째는 당대표 선거에서도 청와대가 밀었을 것으로 지금 뭐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짐작되는 후보들이 아닌 새로운 당청 관계를 예고했던 김무성 당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죠. 원내대표도 유승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관철시키지 못해요. 두 번째는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승민이 되고 나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반기를 들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밀이 새나가요. 왜냐하면 권력기관들이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국세청이나 갖고 있던 자료들이 굉장히 예민해갖고 이 대통령의 힘이 좀 빠졌구나 싶을 때 또 그 다음 정권을 향한 줄서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 외부로 잘 안 나가는데 균열이 보이면 이게 탁 튀어나가거든요. 작년에 저는 문건 유출 사건을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게 뭐 그냥 나가갖고 막 그냥 일간지까지 흘러들어가고 한바탕 큰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레임덕에 빠진 징후로 보였는데 국회법 개정안 때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못합니다만 5월 초로 기억하는데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갖고 처음에 그 야당이 그때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붙여서 왔잖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청와대가 힘이 딸리고 있을 때예요. 김무성, 유승민 체제로 거의 권력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때 뭐 KY라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김무성과 유승민이 모든 걸 다 장악했다 이렇게 해석되던 때니까 아마 첫 번째 공무원 연금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던 날 국회법 개정안이죠. 그걸 통과시켰다면 5월 6일 날인가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랬다면 아마 청와대의 그 박근혜 대통령 힘은 더 빠지면 사람들은 야 김무성 유승민으로 완전히 진짜 권력이 넘어갔구나 하고 급속도로 아마 그 권력이 이동했을 것 같은데 그날 무슨 일인지 몰라도
김무성 대표가 그 의원총회에서 하여튼 그 청와대의 얘기를 듣고 그날 처리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당에서는 원내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로 바뀌었고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이 조윤선 정무수석이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국회법 개정안이 붙어온 거죠. 그 네. 단계다. 그 단계가 붙어왔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가 6월 25일 날인가요? 대통령이 이제 배신의 정치 얘기하면서 이제 유승민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해서 결국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그 공무원 연금만을 왔을 때 그때 통과시켰다면 저는 김무성 대표한테로 힘이 더 쏠렸을 거라고 보고 그때 못했다면 두 번째 국회법 개정안 파동 때 6월 25일 날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만일에 김무성 대표가 아니 이거는 국회법 개정안은 원내대표 책임이 분명히 있다. 대통령이 지적하신 건 말씀도 다 옳은데 이건 뭐 최고위원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투표에 맡겨갖고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킨 거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다면 우리 지도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유승민 대표가 그만둬야 된다면 우리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버텼다면 진짜 그 새로운 당청 관계가 오고 될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다시 이제 힘을 회복했고 그다음에 8월 달인가요? 저 북한하고 대치 국면에서 대통령이 힘을 좀 얻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유승민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게 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누가 옳으냐 이걸 가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느냐 선거에서. 그럼 그 이긴 사람이 선이 되고 진 사람은 이제 악처럼 되고 이게 이제 정치의 특징인데 특히 지금 새누리당에서 보면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뭐 아까 정의화 김무성 이런 사람들하고 당 쪽이 옳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쪽이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이 되고 뭐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정치에서도 보면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승리를 하고 교과서에는 뭐 타협과 뭐 대화의 정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정치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미국 정치에서 좀 잘못 배운 그 일시적인 과도기의 어떤 잘못된 이런 현상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약간 이건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욕 먹을 각오를 얘기를 하면 전 정치는 좋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강한 사람이 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가와 군인과 기업인 요 세 개의 직업은 결과로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들이 실적을 냈어요. 제가 여기서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강한 사람이라는 건 단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지만 강점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은 장점이 많은데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좋은 분들은 뭐 교수를 하시거나 뭐 언론인을 하시거나 뭐 그 시민운동을 하시거나 뭐 이런 거에는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치에는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라는 책을 썼다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원래 빌 클린턴이 한 말인데 제목에다 다 쓸 수가 없어갖고 줄여서 썼는데 그렇게 됐어요. 빌 클린턴이 뭐라 그랬냐면 틀렸더라도 강한 것이 옳더라도 약한 것을 이기는 게 정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랬거든요. 2004년 때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아니 이라크 전쟁은 부당한 전쟁인데 그 조지 부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틀렸더라도 강하게 주장하지 않냐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게 돼 있다는 거죠. 옛날에 요제프 게벨스가 한 말이 있죠. 그 저 히틀러의 그 참모인데 거짓말도 큰 소리로 반복하면 대중은 반드시 믿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더라도 약하게 좀 확신에 차지 못해갖고 그냥 그게 긴가민가하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사람이 그 이기게 돼 있는 게 정치입니다. 군인들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죠. 옛날에 그 플라톤이 철학자로 아시지만 플라톤은 군인이에요, 군인. 트로이 전쟁 끝나고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쭉 뭐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펠로폰네소 전쟁
지고 나서 그때 이 군인 그리고 스파르타를 자기가 이상국가로 생각했고요. 그런데 우리 플라톤의 그 예에서 잘 보이는 게 뭐냐면 동굴에 그 얘가 있잖아요. 동굴 밖에서 자기가 이 태양을 보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그 에피소드를 듣고 딱 떠오른 거는 플라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환하는 거예요. 기환. 제가 2017 오디세이아라 그랬는데 오디세우스도 기환하거든요. 이게 트로이 전쟁 끝나고 나서 기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마지막에 자기는 온갖 유혹이 있는데 텔레마쿠스 자기 아들이 있고 페넬로프 자기 부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기환하는 거죠. 기환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는 거다. 강한 사람이. 그건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진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익명의 섬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욕설이 난무하고 막 이런 판으로 돌아오는 거죠. 플라톤은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죠. 반면에 스토아 철학으로 넘어오면 로마에 가면은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명상록 쓴 걸로 유명하잖아요. 황제인데 전쟁터에서 명상록 쓸 정도로 고뇌가 많은 분이에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좀 그런 분일 것 같아요.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정치 안 맞는다 그랬는데 불려 나와갖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지금 매일 밤에 고뇌하는 거죠. 내가 이걸 사퇴를 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하면 뭐 이거 지금까지 해놓은 게 다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안철수 잡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한데 이렇게 했다가 또 이쪽에서 이럴 것 같으니까 이 고뇌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고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우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교부 철학을 만든 분이 있어요. 이분은 플라톤 철학을 갖고 와서 기의했어요. 기의 신으로. 그러니까 신으로 기의해야 될 사람들은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종교인이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학자가 되거나 언론이 되거나 뭐 판검사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그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유승민 이분들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사실은 지도자라는 건 뭐냐면 영웅이 돼야 되거든요. 영웅의 서사구조는 이렇거든요. 아주 그 두려운 적이 있어요. 그건 악이라고 해도 좋고 적이라고 간혹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경우라고 생각해도 돼요. 옆에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적이 있어요. 두려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은 두렵긴 하지만 저항하지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누가 대신 싸워주길 바라는데 대신 우리 싸워줄 걸로 기대했던 우리의 대표인 그게 검찰이나 정치인들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적하고 내통하거나 아주 그냥 무능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영웅이 나타나주길 기다리죠. 그때 짠 하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웅 신화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이나 다 그런 거 짠가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군사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이 무서운 독재가 있다. 근데 대중들은 두려워서 저항을 못해요. 그 대신 싸워줄 줄 알았던 야당은 사쿠라 야당이 됐고 언론도 어용 언론이 되고 교수들도 어용이 돼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라는데 짠 하고 김영삼 김대중이 40대 기술은 들고 일어나갖고 정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손잡고 87 6월에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웅이 그 다음에는 좀 흠이 생겨도 잘 안 변해요. 따라가주죠. 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걸 해결해 준 사람이니까. 자,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해야 될 물은 뭐냐 하면 지금 대중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항해서 뭘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까지 지도자가 아닌 것은 그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좀 더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영웅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양김처럼 짠 하고 나타나갖고 해결한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싸우다 죽어. 그게 뭐 사막의 라이온의 앤서니 킨이라든가 무슨 뭐 브레이브 하트의 무슨 뭐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지. 그래도 영웅은 되는 거예요. 내가 뜻은 못 이뤘지만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이걸 이루어줄 거다. 이런 영웅도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첫 번째 짠하고 나타났다가 아주 작살이 나요. 옛날에 치권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지 모르지만 성령이 처음에 딱 나타났다 무지하게 깨지잖아요. 그리고는 짠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갖고 수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단련돼 갖고 나타나 갖고는 탁 악을 물리치는 이런 버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처음에 자기는 굉장히 나약한 지도자였는데 한 40년간 강야에 가서 단련을 받고 나서 다시 짠하고 나타나 갖고 그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도 안철수도 처음에는 작살이 난 거예요. 근데 좀 다시 한번 이제 내공을 쌓아갖고 다시 나아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승민이든 안철수든 문재인은 이런 정치적 시련을 겪으면서
단련되고 올라오는 거니까 좀 기대를 가져보자는 거고, 우리가 또 주문하자면 본인들이 내공이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대중들이 정말 절망하고 있는 지점 하나를 뭔가 돌파해주는 분이 넌 지도자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박성민 대표의 방언이 터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2015년) 이 문제를 빠뜨리고 갈 수가 없죠. 국정화의 늪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군사작전 치르듯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이것을 박애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몇 권 직접 읽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회군하라. 이런 칼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죠. 예, 제가 교과서 읽어봤어요. 예, 토론회도 하고 금성출판사 거랑 미래엔 거랑 그 다음에 그 교학사 거랑 다 봤는데 뭐 그 교과서 내용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초당파적 국가 원수와 당파적 행정부 수반을 겸임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걸 분리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당파적인 성격을 갖는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하고 왕이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초당파적 국가 원수를 하죠. 이제 그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하고 그 총리하고 이걸 분권형으로 나눠놓은 나라들이 좀 있죠. 소위 말하는 뭐 이원 집정제를 한다거나 분권형 대통령제 하는 나라들이.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초당파적인 문제는 되게 외교나 안보에서는 초당파적 협력이 가능하고 내치는 당파적으로 갈라져도 되는 나라들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당파성이 갈라지는 지점이 북한을 둘러싸고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의 당파성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했던 윤보성과 장면 내각에서도 국군 통수권이 끝까지 누구한테 있는지가 불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미국처럼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동시에 줬는데 미국만 해도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주정부가 다 하고 대통령은 사실 국무부와 국방부만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하고 안보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초당파적인 뭐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거나 할 때 그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잘 안 되는데 대통령이 보통 때는 뭐 그 당연히 그 어떤 당파성을 갖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걸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역사 교과서 같은 거를 좀 국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국정 뭐 세계 몇 나라가 안 하는 거지만 저는 뭐 자율 발행자를 지지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거민정도 반대하고 전 자율 발행자를 지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국정 교과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거면 이거는 내가 초당파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건 여야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정말 이거는 오해 없이 이게 입시에서도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필수 과목으로 됐으니까 정말 내가 그런 걸 다 떠나서 최고의 그 전문가들한테 모셔서 맡길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당파적으로 접근했다는 거, 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고요. 제가 왜 이제 2017년에 두고두고 짐이 될 거라고 봤냐면 한나라당 이전에 민자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저 정당은 민주계하고 민정계하고 공화계가 합쳐졌거든요. 특별히 이 민주계하고 민정계가 굉장히 그 긴장 관계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TK를 중심으로 하는 민정계의 보수성과 경남 PK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계의 개혁성이 충돌하면서 저당의 혁신이 만들어졌거든요. 계속. 이게 적어도 2007년도까지는 살아있었어요. 2007년도에는 박근혜의 보수성 대 이명박의 개혁성이 충돌하면서 긴장을 계속 만들었죠. 그래서 저 정당은 이해창이 있을 때도 개혁적 목소리가 항상 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그 개혁성이 소멸되기 시작해갖고 금년에 유승민의 그 숙청에 이르기까지 국정교과서까지 한 길로 쭉 굉장히 그 어떤 분들은 그걸 구구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걸 수구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좋게 말하더라도 어쨌든 보수 쪽으로 쭉 갔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개혁적인 표,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표가 지금 떠 있는 거죠. 그 틈에 이제 안철수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지지자들이 옮겨오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 세력은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면 살고 지지 기반을 좁히면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지지 기반을 넓히면 그건 당연히 사는 거고 지지 기반을 좁히면 죽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행보가 지지 기반을 좀 좁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교과서 2017년 한 번 내고 없어지지 않겠냐. 다음에 여당의 대선 후보가 나와도 국정교과서를 계속 밀고 가겠다고 공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른바 좀 보수 성향 언론 조중동 문화일보에서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정리된 이슈라고 봐야 되고요. 아무튼 저는 이 국정교과서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명예회복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얘기했던 김재원 의원 말이 처음에는 잘 안 믿었는데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말이 맞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념 대결로 좀 몰고 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학생들한테 역사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재밌는 거는 김무성 대표인데요. 이 이슈가 터졌을 때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를 계속 할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애매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받아들였어요. 국정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권투에서 왜 클리치라고 하죠. 싸우다가 위험하면은 그냥 확 끌어안아 버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저는 연상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편이 됐고 김무성 대표는 뭐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그런 정치적인 효과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대선에 미칠 영향은 총선에서도 저는 야당이 그런 착각을 했는데 이게 이슈가 되니까 야당 일각에서 이걸 뭐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슈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는 완전히 오판이었다라고. 이건 이미 이제 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려워. 이슈가 안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여당의 경선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 국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김무성 대표가 출마한다면 이건 이슈가 될 거예요. 경선 국면에서는. 그래서 그 김무성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전 대선에서도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이 이슈는 그냥 사면하는 이슈가 될 거로 봅니다. 다음 대선에서는요.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한 번 나오고 없어질 거다. 그 한 사람의 집념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추운 데서 고생을 한 거네요. 여기까지 2015년 정치를 한번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당의 분열, 그리고 유승민 숙청, 국정화의 늪 이렇게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통 중요한 얘기는 뒤에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1부고요. 2부에서 본격적으로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 전망을 다뤄보겠습니다.